안녕하세요. GG 사우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저희 처음 시도인데요. 오늘 이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리 저스틴 쌤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스틴 쌤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그 GG 사우스 코리아에 계신 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지금 현재 저는 캐나다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생중계를 캐나다에서 지금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동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동쌤입니다. 네, GG 사우스 코리아 통해서 이제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트레이너 밟았고, 저는 현직 초등교사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게임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치과대학교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G 사우스 코리아에서 리더를 맡고 여러 가지 행사나 교육 콘텐츠를 선생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웹 서핑을 하고 있는 빡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와. 저희 왜 팟캐스트를 하게 된 걸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슬슬 노안이 와가지고 혹시 노안 오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약간 노안이 왔습니다. 네. 저는 저는 이제 원래 운이 안 좋았어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은 좀 눈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그 눈이 좀 건조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는 거는 조금 이제 피하고 싶어가지고 팟캐스트를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요즘 저는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블루투스 이어폰 들으니까 이제 줄도 딱히 이제 없고 그래서 편하게 음악 듣거나 이야기 듣기에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유튜브를 엄청 많이 시청했었는데 생각보다도 영상과 음성을 다 들으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프리미어 등록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타거나 뭐 운전할 때 보면은 영상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배경음으로 깔기 위해서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생각해 보니까 정보도 그냥 계속 들을 수 있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그 부분이 일단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컴퓨터를 보거든요. 아침 8시부터 계속. 그러니까 저녁 때 갔을 때 눈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볼 수가 없는데 유튜브를 틀어놓고선 그냥 말씀하신 우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청취는 가능한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많은 인풋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듣기로는 미국 쪽에서 팟캐스트가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운전을 미국은 많이 하잖아요. 멀리까지 땅이 크다 보니까. 그쵸. 또 실제로 팟캐스트도 길이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30 분짜리도 있고 요즘은 장르로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여기 캐나다 또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뭐 미스테리물 30 분짜리로 해가지고 사건 사고 미제 문제, 그러니까 안 풀린 문제들, 그런 네네. 사건들 그런 것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자기 상담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뭐가 재밌냐면 그냥 유명 인사 불러가지고 그냥 만담처럼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제가 본 중에서 큰 장점은 만담을 해도 뭐 5시간까지도 그냥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듣는 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듣는 거는 보는 것보다 훨씬 오래, 그러니까 이 맞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차 타면서도 듣고 또 끊기지만 또 다음에 또 연결해서 듣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약간 라디오에서 맞아요. 비슷한 기능이지만 좀 그거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렇죠. 네. 라디오는 그 시간 놓치면은 사실 듣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원하는 콘텐츠 구독할 수 있고 언제 네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이제 라디오의 다음 세대로서 붐처럼 팟캐스트가 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또 약간 촉이 와서 네. 요런 거 좀 미리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예측도 좀 있었는데 똥이 될지 된장이 될지 뭐가 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팟캐스트 다 처음 하는 새 남자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어렵네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저희가 원격에서 해서 그런 네.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스튜디오에서 맞아요. 모인 다른 팟캐스트 보면은 이제 막 네네. 서로 얼굴 표정 봐가면서 이제 막 장난도 한 번씩 쳐주고 막 이렇게 네. 농도 주고받고 하는데, 물론 저희도 이제 화상을 띄워놓긴 하지만 네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이게 저 다른 팟캐스트 좀 들어보니까 말이 엄청 빠르고 쉴 네. 틈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거의 네. 정말로 만담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음흠. 그래야 많은 시청자분들이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컨셉은 네. 좀 또박또박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럴까요? 그런 컨셉인가요? 전문 교육 채널? 저희도 초보니까 팟캐스트 초보 시청자를 위해서 또박또박 약간 느린 호흡으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주제는 저희 에듀테크인데 에듀테크 과연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세계의 에듀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음흠. 네네. 뭐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글 같은 MS 뭐 대기업들이 이제 교육 쪽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육자 그룹을 모으고 이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사우스 코리아는 이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모임이었고요. 사실 이 모임에서 저희 3 명이 다 만나게 됐었죠. 그래서 네. 각자의 성향과 취미와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세계의 에듀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각자의 상황을 쪼끔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음. 현재 이제 교사이셨던 이제 우동 쌤께서 과연 한국에서, 한국 학교에서 또 내지는 공기업에서 에듀테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흔히 말하는 이러닝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의 배경은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과 문서를 많이 주고받아서 일단 그 일반 사기업하고는 조금, 사기업 쪽은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이 어려운 것 같고 공기업을 기준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에듀테크라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걸 다 아우르기보다는 좀 그의 기본이 되는 오피스군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군과 한컴 오피스군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 공기업 혹은 공공문서를 뭔가 작성해 보신 분이 있다라면은 한컴, 한글 프로그램을 모르실 수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 HWP라는 확장자로 사용되는 한글은 거의 공공시장을 완전히 독점까지, 지금은 이제 독점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거의 독점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 훈민정음이라고도 있었어요. 그 네. 그쵸. 삼성에서 만들었던. 네. 네네네. 네. 그래서 거의 뭐 국내에서의 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사관에서든 뭐 어디서든 한국과 관련된 공적 문서를 만든다 하면 일단 한컴 HWP 그 파일 확장자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제 구글을 사용해 보시거나 다른 해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는 게, 뭐 예로 MS 워드랑 구글 덕스는 호환이 잘 되잖아요. 근데 네네. 한컴은 어디에도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글 폰트의 어떤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약간 감안은 되는데, 너무 그 국제 표준과는 좀 거리가 먼 그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게,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한컴을 갈라파고스 프로그램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즉 매우 고립된 프로그램,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되게 많이 네네. 공감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편리하긴 해요. 한글 폰트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뭐 표작성이나 장점이 많긴 하는데 네. 생각보다 업데이트도 자주 해줘야 되고 중간중간 오류도 좀 많이 나고, 음. 앞서 말씀드린 그 국제 표준들과 호환이 되지 않는 점이 가장 불편해서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 공기업은 다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얘를 다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기업들이 선택하는 게 한 컷만 쓰냐 아니면 MS를 같이 쓰냐 뭐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청문회에서 MS 제품군 구입하는 막 비용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투었던 적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세요 했던. 네. 네네.
그래서 이제 MS는 이제 워낙 국제 표준이고 많이 쓰시고 편리한 도구니까 이제 또 사용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도구여서 잘 사용하는데 공기업이나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게 좀 비싸잖아요. 구매하기가. 일단 외국 제품이고 해서 한컴은 그런 가격 경쟁 면에서 이제 강력해서 국내 시장을 많이 점령하고 있는데 잠시 근데 궁금한 게 그럼 학교에서 쓰시는 HWP는 학교에서 다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 주시는 건가요? 네, 교육기관용이 따로 나와요. 그럼 이미 들어가 있는 컴퓨터는 다 깔려 있고 선생님이 네네네. 따로 쓰시는 노트북 같은 거에도 그럼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 개인 노트북 PC는 개인이 준비해야 되고요. 학교에 아. 이제 설치된 교사용 PC, 업무용 PC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단위나 이제 교육부 단위로 이제 정확히 어느 단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괄 구매해서 이제 네네.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공무원들 또 공공문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 한컴에 매우 익숙한데 앞서 말씀드린 이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상호 호환돼야 되고 서로 경쟁사일지라도 상호 호환해서 시장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상당히 제한이 많은 프로그램이 한국 시장에 가장 그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컴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컴은 따로 뭐 에듀테크를 위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거나 뭐 툴을 내놓은 건 없고 워드 프로세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뭐 보기에는 이런저런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스페이스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박승현 교수님이 이제 박사님이 이제 그 소개해 주신 뭐 그런 방탈출 방탈출. 네, 네네. 그런 것도 보면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긴 한데 계속 물음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립되게 계속 국내에서만 최강자로 군림하면서 물론 한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한이 있었긴 하겠지만 이게 국내에서만 머물러 있던 이 플랫폼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냥 또 이 클라우드 시장조차도 국내 시장만 혹시 바라보고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폐쇄성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한컴만 뭐라 할 수 없는 게 애플도 사실은 폐쇄성으로는 뭐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고립되고 안전성과 보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렇죠. 프로그램 키노트라든지 페이지즈 같은 게 다른 거랑 호환도 잘 안 되고 음음음. 항상 처음 맥 쓰시는 분들은 맥 불편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애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도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뭐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만 아래 한글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워드나 다른 걸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음음. 백용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맥의 키노트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음음. 음악 편집이나 그런 것들은 또 로직인가요? 뭐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맥용은 정말 맥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폐쇄적이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애플은 폐쇄적인 부분을 여전히 간직을 하면서 교육 시장으로도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국내에서도 애플 디스팅귀시드 에듀케이터라고 해서 ADE라고 해서 저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처럼 이런 IT 내지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자 모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몇십 분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AD를 사실 지원 한번 해 봤다가 바로 그냥 떨어졌었는데 음. 들어가기도 어려운 것 같고 들어가셔도 대외적으로 활동을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음. 조심조심 숨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애플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애플 클래스룸이라는 게 나와서 시작 음음. 꽤 시간이 되긴 했지만 많이 확산은 안 된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가장 무섭게 국내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구글에서 나온 G Suite for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요게 네. 이제 구글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교육에서 쓸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한 그런 플랫폼이 되겠는데 가장 큰 거는 클라우드로 협업이 가능한데 무제한으로 드라이브 용량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다 보니까 뭐 대학 같은 경우는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뭐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 벌써 학생 수가 160,000 명인데 160,000 명한테 계정 만들어 주고
그 한 명 한 명한테 구글 드라이브를 무제한으로 준다? 이거 진짜 엄청난 투자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9천만 명, 뭐 1억 제 생각엔 넘은 것 같은데 이 추세를 봤 현재로서는 1억 넘으면 약간 경쟁자들한테 이 공격을 받을까 봐 그런지 구글은 요런 거 되게 오히려 낮춰 말하는 되게 겸손함 내지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1억 안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천만 명이 지금 보고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발표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도구를 이용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교육 활용을 저희 GEG 사우스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해외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네네. 캐나다에 계시는 저스틴 쌤 혹시 좀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제가 그 캐나다 교육청은 아니고요. 여기 노버스코시아에 있는 교육 그 관계자들과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캐나다에서는 벌써 2015년경에 구글을 전면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년 플랜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도입이 됐고요. 엄청나네요. 이제는 그 교사들은 다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뭐 사실 뭐 구글 트레이너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고요. 현재 노바스코시아에서는. 근데 이제 이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많은 학교들이 다 이제 쓰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도입돼서 이제 또 이제 대두되는 문제는 이제 구글만 외에는 대안이 없냐.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큰 기업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파공원 사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안이 없고 일단은 그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반면에 그 사용자 측면, 그 교사나 이제 그런 그 지원하는 교직원 분들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요즘은 교직원들이 이제 어떻게 좀 이게 구글 닥스를 활용하는지, 구글 닥스나 구글 슬라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항상 독점에 대해서 다들 많이 네. 제재를 가하고 얼마 전에도 또 제재를 받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몸을 좀 사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현지 나오는 기사도 보면 변호사분들도 얘기가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거를 이제 그렇게 다 일일이 보고 이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측면의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성숙한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세 자체가 어차피 이제 어딘가에 이제 이 자기만의 자료들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이죠. 네. 근데 이런 구글에서는 기술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개별적으로 따로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이제 갖고 있지 않다고 이제 명시를 하죠. 이제 일반적인 구글 어카운트랑 달리 이 에듀케이션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그런 뭐라지 그 광고 이런 게 안 뜨도록 다 이제 그 구별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인공지능 스피커 그거를 이제 네네. 외주 업체한테 줘 가지고 그걸 직원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다 네. 다운받아서 받아 적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지금 돼 가지고 구글 알렉사 그다음에 국내 네이버도 네네. 마찬가지로 다 그게 걸렸거든요.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사람의 수작업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 네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아니라서 네네. 분명히 저희들의 데이터가 쪼끔 노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저는 특히 이 G Suite for Education만큼은 음. 노출이 돼도 떳떳한 그런 콘텐츠만 올리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한테 아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쵸. 네. 그래서 그쵸. 너무 어차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맞아요. 예. 일환이죠. 그건 네네.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상황인데 자기의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공유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 같이 배우는 거죠. 학생들도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일이 네. 다들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좀 배워가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그 뭐 해외 네. 쪽에서는 스타트업 같은 것들로 좀 새로 네네. 나오는 그런 기능들은 없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에듀테크 시장이 정말로 커져 가지고
네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네, GIA라는 데에서는 2017년에 세계 에듀테크 시장 규모가 약 257조 원이라고 했는데 한 3 네. 년 사이에 2020년이 되면은 502조 원, 2배 가량, 그러니까 3년마다 네네. 지금 2배씩 클 거라고 지금 성장을 하고 볼 거라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네네. 사실 많은 에듀텍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캐나다나 미국 쪽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로 즐겨보는 뭐 9 to 5나 이제 그런 뭐 안드로이드 폴리스 이런 데 보면 거의 매일 이렇게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래서 인제 최근에 본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소크라틱처럼 음. 기존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이제 검색 네. 기능을 갖고 이제 답을 주는 어떻게 보면 그 앱들이 이제는 네. AI를 접목해서 그러니까 음. 활용하는 그런 음. 그러니까 나오는 좀 AI 쪽으로 많이 시프트를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AI를 음. 어떻게 교육에 접목하는지. 그래서 여기 캐나다에서도 AI를 연결해서 네네. 교육에 음.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음. 많은 기사들과 이제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워낙 유명한 이제 웅진, 띵크빅, 뭐 네네. 구몬, 시공 미디어, 대교 네. 뭐 해 가지고 엄청 유명한 그 학습지나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들인데 전부 다 네네. 이제 AI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 분석해 주고 네네. 애들이 이해할 때까지 마스터리 학습이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이해할 때까지 한 자릿수 네. 덧셈 못하면 두 자리로 안 네. 넘어가고 한 자릿수 마스터할 때까지 어, 계속 어, 유사 문제를 풀어 주고 왜 네. 틀리는지 분석해 주고, 그게 네네. 되면은 두 자리로, 뭐 두 자리를 네네. 빨리 하면 바로 이제 곱셈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의 수준과 학습 패턴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해 주는 AI를 도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웅진 싱크빅이 가장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뭐 네. 아이스크림, 시공 미디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을 위해 가지고 생활 기록부 자체를 또 AI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 생활 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학습 패턴들을 생활 기록부로 선생님들이 쓰실 때 고 자료를 AI가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학생에게 맞는 생활 기록부를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네네. 주고 있고, 뭐 네네. 에듀테크라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전부 다 공교육로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네네. 뭐 성인, 그다음에 회사, 그다음에 음, 이제 기타 취미 요런 것도 다 에듀테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회사 쪽에서는 인제 예를 들어서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네. 에듀테크 솔루션 같은 FEL이라고 해서 퓨처 에듀케이션 랩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네. 뭐 큐넷에서도 랩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해 나오는 스타트업의 절반이 교육 관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이제 피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네. 어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꽤 요런 쪽을 이제 많이 봤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흐름이 갈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사실 네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우동쌤 생각하시기에는 현직의 교사로 보았을 때 네. 접근성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을 또 잘 아시니까 음. '잘은 안 된다.' 이런 답이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이제 저스틴 선생님, 캐나다 선생님들의 반응들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두려움으로 일단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의 개인정보, 또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주고받으면서 소통했던 정보들, 컨텐츠들이 어쨌든 구글 같은 경우, 구글을 예로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로 지금 가장 강세인데, 이걸 접목할 때, G-SUIT을 접목할 때 첫 번째 물음표가, 이제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학교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교육청 쪽에서 이제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있는 분들은 좀 덜하신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거를 사기업한테 아이들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지? 음. 꼭 그래야만 하는가? 뭐 이런 물음표가 먼저 오고, 이게 이제 뭐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 학생들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되게 강해요. 이게 아마도 북미권의 교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위치나 대우랑 그 한국의 이제 공립교사가 갖고 있는 위치랑 대우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의 학교는 어쨌든 우리나라 전 어린이들이
등록해서 다니는 곳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수동적으로 혹은 더 안전하게 안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앞서 나가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조금 창의적으로 막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 오픈소스 이런 시장에서의 이제 에듀테크들을 받아들일 때 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최근에 GG 사우스 코리아도 그렇고 많은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 에듀케이터 선생님들이 GG의 장점을 많이 홍보하고 또 알려주시다 보니까 이제 동의하면서 이제 커져가는 부분들이 보여서 긍정적이긴 한데 이거랑 맞물리는 게 우리나라의 IT 강국이라는 이 허울이 너무나 답답한 게 교실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에듀테크가 쏟아진다 한들 거의 이런 식이에요. 교사만 사용하는 통제형 에듀테크 프로그램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을 지원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와이파이가 좀 적당히 좀 많이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네. 정말 국내 학교에서는 와이파이가 풀려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고 설령 풀려 있다고 해도 인터넷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의 그 빠른 이 LTE 뭐 4G, 5G 이런 느낌이 전혀 나질 않는 거죠. 다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기술적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나 어떤 우리의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할 때 좀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운 면이 많은 것 같아서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IT 강국이지만 도리어 이 시장에서는 공교육 입장에서는 조금 속도를 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사교육 쪽으로는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많은 이제 웅진이라든가 구몬이라든가 이런 걸 봤던 게 저도 일례로 봤던 게 칸 아카데미가 교육 시장에서 엄청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내 할 때 초창기에 교육을 받고 도입하려고 했으나 이제 관리자분들의 앞선 그런 반대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반대를 못했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우리 반 이제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그냥 영문 사이트라도 칸 아카데미를 같이 활용하면서 보여줬더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이미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큰 대기업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체인 몇 개 있는 이제 뭐 작은 데는 아니겠지만 중간 정도 되는 이제 수학 업체였던 것 같은데 거의 칸 아카데미 시스템을 다 구현했더라고요.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 강사님들이 강의 영상 쭉 깔려 있고 테스트 풀고 오답이 생겨서 이 오답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 전 학년에 뭐해서 분수에 곱셈을 하는데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앞선 개념들 있잖아요. 그 안에 뭐 3학년 걸로 가서 풀고 오고 이게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저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너무 놀랐던 게 저는 막 칸 아카데미에 쏠려 있어서 이거 빨리 우리 도입해야 돼, 공교육에 도입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우리 반 친구가 쌤 저 막 패드로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의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 쪽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게 국민의 어떤 역사나 그런 것도 조금 관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구글이 유럽 쪽에서 잘하고 있는데 유달리 잘 안 되는 데가 독일이래요. 검색도 안 되고 구글 스트리트 뷰도 찍어 놓으면은 우리 집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구글 스트리트 뷰 차가 지나가면은 그 카메라 부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독일도 사실은 한번 엄청난 무시무시한 정치의 시절이 있었었잖아요. 억압과 그다음에 감시의 시기가 있었었던 그 역사가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 중앙 집권적인 통제에 대한 약간 그런 안 좋은 추억들이 좀 있다 보니까 누군가 위에서 클라우드로 정보를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공교육에서 그거를 앞장서서 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 사교육 쪽이라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학교 쪽에도 점차 영향을 줄 것 같고 요즘 뭐 교육청에 계신 분이나 교육감 선생님들이 쪼끔 이제 이런 시장 쪽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좀 보시면서 움직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교육하고 사교육 얘기가 나와서 제가 떠올리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 연구하시는 김서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신데 공교육과 사교육을 우리는 보통 이제 대립 구조로 많이 보잖아요.
경쟁 구조나 대립 구조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이게 학교에서 교사들 기반으로 이제 공교육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방과 후나 사교육이 각각 다른 시간대에 다른 포인트로 학생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교육의 환경도 다르고 주도성이나 자발성이나 많은 여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꼭 공교육 학교에서 하는 걸 사교육에 따라서의 뭐 서로 경쟁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제로 좀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전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데이터에 따르면은 최근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 초, 중고 사교육비 2018년도 결과 정부 따르면은 1 인당 월 평균 29만 원, 작년 아이고. 대비 27만 원보다 7% 역대 최대 증가 폭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에듀테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저렴하게 내지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포인트인데 이게 뭐 국내는 좀 그렇다고 쳐도 해외 쪽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이 에듀테크를 유료화하거나 뭐 사업화하려는 시각이 더 많아요? 아니면 이제 무료로 그 측면이 에듀텍이라는 게 조금 찾는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양립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학원이나 이제 개인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서 이제 그런 대학 입시나 이런 데 쪽에 그러니까 포커스가 돼 있는데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러니까 자기 개발 이쪽 그 에듀텍이 좀 많이 개발 발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개인도 뭐 코세라, 뭐 네네. 유데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면 요새 링크드인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에 있던 린다.com이라고요. 이 세 개를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생 교육 측면에서 에듀텍도 상당히 엄청 각광받는 게 이제 너무 빨리 이제 이 발전하니까 자기도 뭐 코딩을 배워야 된다. 그럼 그러니까 자기 소속돼 있는 대학에 뭐 가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린다.com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HTML을 배우고 코딩 배우고 이게 무료로 푸는 것도 있지만 자기 비용을 구입해서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한 달 하는 거를 뭐 한 30불짜리도 있고 뭐 네. 50불짜리도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그 지식을 쌓는 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조금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미국 대학이나 이제 그런 그런 분들 따로 있지만 그건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하게 남아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걸 또 더 이제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한 과목을 이제 보충하는 게 아닌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더 배우고 선행을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조금 프레임이 그러니까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프레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그 초점이. 그래서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이제 뭐 이민자 쪽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선행학습처럼 이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식 스타일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 여기는 제가 못 봤는데 이제 밴쿠버나 이제 그쪽 가면 한국 학원도 있고요. 심지어 뭐 청담호학원도 진출해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포 분들도 이제 그런데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그 한국식의 그런 그 어프로치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에듀텍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이 좀 어떻게 보면 내세울 만한 게 아직은 없잖아요. 한국에서요. 아쉽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현지에서는 생각하는 바가 이제 그런 자기 개발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한국은 이제 K-12에서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사실은 대학 딱 들어가고 나면은 교육이나 이런 자기 개발, 재교육 이런 거는 좀 이제 손을 놓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 네네네. 반면에 네. 서양 쪽은 대학 이후에 평생 네. 교육으로 자기 개발과 자기 결과적으로는 그 나노 디그리와 같은 개념인 거죠. 자기 업무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찾아 가지고 듣는 식으로. 네네네. 제 생각에는 나라가 워낙 커 가지고 학원 가기가 또 어려우니까 네네네.
또 크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어 온라인 기반으로. 그래서 학원이 있어도 그냥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학습 아니면 불어를 못하니까 불어 여기는 영어랑 불어를 같이 쓰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용어가 두 개니까 아무래도 관직을 가려면 두 개 있는 게 유리하고요. 정치인들도 다 불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프랑스어나 제2외국어를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학원 다니고 뭐 그러니까 튜터를 두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존에 저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수학과에 뭐 영어과에는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네.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크게 뭐 하는 그 기업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들 이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랑 문화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패턴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뭐 명확한 트렌드는 일단은 오픈된 콘텐츠로 오픈 소스로 가고 네네네. 기업에서는 고거를 제공하고 대신에 이제 하드웨어를 팔아 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보존하는 그러한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이제 큰 MS, 애플, 구글이 이제 삼파전을 벌이고 그 외에 수많은 틈새를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치고 들어가는 그런 네네. 재미있는 경쟁 구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교육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스템들이 더 경쟁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학생들한테 네네네. 그쵸. 뭐 좋은 콘텐츠 줄 수 있으니까 뭐 네. 저희야 땡큐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코딩이 될 것 같은데 네네. 한국에서는 이미 코딩이 의무 교육화가 됐죠. 우동쌤 네.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코딩 교육이 이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학년, 6학년부터 이제 코딩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뭐 5학년, 6학년 아무래도 이제 학년이 어린 상태고 처음 교육이다 보니까 코딩을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고 뭐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이라고 해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 모바일 디바이스 접속하지 않고 그냥 놀이 활동을 통해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들을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언플러그드 활동들을 위주로 이제 초등에선 좀 많이 다루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EPL 그 교육용 언어 이제 저희 보통 아는 스크래치나 이제 엔트리 같은 교육용 언어를 바탕으로 코딩을 맛보면서 이후에 이제 좀 확장하게끔 하는 현재는 그렇게 일단 시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구글에서 나온 그래스호퍼를 저스틴 쌤 추천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들으시는 분들 한번 그래스호퍼를 한번 다운받아 가지고 해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엄청 저는 이제 어려운 걸로 생각을 했던 언어인데 의외로 재밌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네네네. 형태로 학생들한테 코딩을 교육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저도 사실 문과생이잖아요. 근데 이 코딩을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코딩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약간 이과적인 거지만 문과적인 요소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냐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어렵지 않은 단어로. 왜냐하면 또 IT 용어나 이제 그 코딩 언어들이 다 그 영어로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번역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색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직역을 하든가 이제 영어로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크게 이상하지 않는데 사실 영어 단어도 사실 만들어지는 게 또 있어요. 코딩에서도 용어들이. 그런 측면 봤을 때는 또 어려운 거잖아요. 원어민도 어려워하는 단어나 용어인데 이거를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상황이고 이 상황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데 이게 단순히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딱 나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교수님께 말씀드린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되게 환영받을 툴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이거를 코딩 자체를 스토리를 입혀 가지고 굉장히 보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실패를 해도 뭐가 이상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게임같이 재밌긴 한데 실패를 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그 배우는 거 측면인데,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배울 때 그냥 이론부터 하고 그다음에 실습하고 계속 그 단계가 있잖아요. 거의 뭐 100년 동안 해왔던 단계인데 요새 뭐 거꾸로 교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데 이 코딩 같은 거는 해보니까 그냥 바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들이 맞아요. 그 흐름을 배우게 되고 이게 정확하게 정립은 안 되지만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약간 호기심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그 배움 단계에서 좀 다른 색다른 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육 같은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뭐 렉처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듣고 그냥 그 시험 보고 뭐 이런 반면에 이제는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같이 틀리면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딩이 왜 틀렸는지 이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교과 과정에 어떻게 넣을까가 진짜 고민이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 좋은 건 아는데 근데 이게 또 영어 베이스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어민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어려워할 수 있는 건데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학교 현장에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이제 혹시 이제 가끔 외부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 만나게 되면은 제일 큰 두려움이 일단 내가 코딩을 모른다.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른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냐, 소프트웨어를 네. 가르치냐. 네.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접근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냥 열어놓고 선생님이 어차피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들이 이거를 특별히 따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고민하는 세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래스호퍼나 관련된 뭐 엔트리 이제 많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도구들을 던져주고 아이들 거기서 이제 뒹굴뒹굴하면서 막 몸부림치고 교사는 네. 같이 고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도대체 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는 이 하나의 명령어를 3줄로 끝냈는데 우리는 지금 5줄에서 더 이상 줄이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네네. 도전해보자. 뭐 그럼 선생님 아세요? 뭐 나도 모르지만 같이 찾아볼까? 뭐 이제 네. 이런 그 약간 관점이 전환될 수밖에 없는 네. 영역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더더욱 네. 이게 뭐 사회 민주주의 가르친다, 역사를 가르친다 이런 건 교사가 아는 지식을 콕콕 던져주면서 마치 네. 교사가 백과사전인 것처럼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앞에. 네네. 이런 네. 개념으로는 더 이상 지식 전달이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특히 네. 소프트웨어 코딩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제2의 영어 공부가 될까 봐 걱정인 게 네. 저희 중학교 때 알파벳 배우고 1형식, 2형식 배우면서 도대체 영어 왜 배우는지 모르고 그냥 네. 언어 거의 무슨 어문학자처럼 배웠었잖아요. 그게 네네. 사실 코딩해서 뭐 할 건지를 알려주면 제 생각엔 애들 알아서 코딩 배워 가지고 스스로 프로그래밍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네네네네. 코딩의 언어들이랑 뭐 형식이랑 이제 네. 암기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영어 교육처럼 프로그래머나 못하는 코딩 전문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코딩 자체도 보니까 저도 되게 두려워하고 저도 진짜 몸소 체험해 바에 의하면 제 친구 중에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프로그래머라 해서 다 외우고 다니진 않는다고요. 요즘은 그냥 다 구글 옆에서 그냥 구글로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자기네 커뮤니티 가 가지고 물어보고 이 현상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현상이 나왔는데 이 에러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너 해결하냐? 그러면 서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프로그래머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게 뭐 파이썬이든 자바스크립트든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문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알고 그 틀 안에서는 더 이제 확장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굉장히 배워 큰 그죠. 계속 배우는 자세로 가는 거죠. 이게 1년 해서 끝나고 이제 땡이 아니라 계속 배우는 거고 나 좀 경험이 있는 프로그래머다. 좀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경험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이 프로그래밍을 해 가지고 나는 정말 뭐 절대적인 프로그래머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이거를 그 언어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거를 더 많이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코딩 교육을 아이들한테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네. 많은 교사분들이나 저희들도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할 일이 진짜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옛날엔 구글이나 네이버한테 물어봤는데 요즘은 이제 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는데 혹시 아시나요? 누구한테 물어보시는지? 네. 유 선생님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르는 건 다 유쌤. 한테 물어보는 시대가 돼서 네. 오늘 이제 팟캐스트 제 1 회는 요렇게 이제 에듀테크의 세계적인 트렌드나 앞으로 미래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 거의 모든 인류의 지식, 문화 지식들이 들어가 있다는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학습의 용도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주제는 요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첫 팟캐스트는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소감을 좀 간단하게.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이 호흡이나 이런 맞추기가 쉽지가 네. 않네요. 녹화가 되고 네. 있다 생각하니까 잘 안 돼요. 꼬입니다. 이게 그 스튜디오에서 모이면은 저희 사전 모임 때 살짝 언급됐던 거긴 한데 이게 그 대화를 제가 중간에 정보를 추가하고 싶거나 이제 좀 중간에 끼어들고 싶을 때 타이밍 잡기가 어렵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얼굴 보고 있으면 이렇게 눈빛 한번 주고 나 마음에 들었나 뭐 이런 이제 사인이 되는데 이게 네. 안 되니까 조금 그렇죠. 어렵지만 그래도 뭐 '처음 치곤 잘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위안을 저희 다 괜찮지 않았나? 다음에 저희가 캐나다로 갈게요. 안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언론 저도 뭐 팟캐스트 때문에 한국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되게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인제 이런 어떻게 보면 쪼끔 더 정제돼서 정리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한번 들어보니까. 네. 네. 저도요. 다음에는 좀 더 저희가 좋은 숙련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 첫 팟캐스트 GG 사우스 코리아의 이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